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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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네, 대학가 수상한 거래. 충격적인 난자 거래 소식이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강타를 하고 있어요. 서울의 대학가 화장실에서 아니 세상에 난자 거래를 한다는 그런 게시물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난자와 정자 거래를 법으로 명백하게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등으로 해서 금지시켜 놓고 최근에 이 대학가 화장실에 이제 대학생들의 난자를 구한다 이런 이제 이 전단지가 발견이 됐어요. 보면 이제 뭐 내용은 이제 불임 부부인데 어떤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호소한다. 그리고 뭐 이런 그 내용인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과연 정말 불임 부부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거래상이 하는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브로커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어떤 한 번에 어떤 보통 보면 한 7개 정도 이런 식의 난자를 추출해서 뭐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아마 영화도 나왔습니다. 청년경찰의 영화를 보면 그 난자 거래범들을 이제 소탕하는 그런 장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대학가에서 원래는 이게 거의 우리 쪽에서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의 장기도 비슷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불법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리 목적은 아니건 난자나 정자를 거래하는 걸 법적으로 금지해 놓고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 이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실제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질 않아요. 일단 관할을 하는 그 부처가 행정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치도 지금 거의 내지를 못할 정도고 그 이유는 본인들이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뭐 경찰권이 없으니까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좀 은연중에 은밀하게 이런 거래들이 좀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해외에서 뭔가 이런 난자 거래하는 그런 업체가 설명회를 하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막지를 잘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가 화장실에 난자를 구한다라는 그런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고 그 통화까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여성 뭐 신체는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난자를 제공받으려면 이제 과배란 주사 같은 걸 맞아야 되는데 그럼 건강 검진을 해서 이 과배란 주사를 맞아서 그 난자를 채취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한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실제 불임 부부가 직접 이런 게시물을 올린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로커가 올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요즘에 약간 심각하게 좀 대두되고 그러면 브로커와 실제 부부가 올렸을 때 법적 처벌 조항이 좀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똑같나요? 둘 다 이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일단 브로커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게 훨씬 더 어찌 보면 죄질이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불임 부부들이 이제 본인의 그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이 난자를 이제 나중에 다른 부부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기관윤리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심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매하는 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이제 거래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니 사실 뭐 난임 부부라든지 이제 그 불임 부부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뢰 같은 희망,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일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상당한 지하에서의 그런 거래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누군가의 난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기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래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요번에 대학가에서 그 전단지를 보고 이제 기자가 자기가 마치 난자를 팔 것처럼 해서 전화를,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랑 접촉을 해봤는데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상대방이 난자 시장의 존재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기자가 5천만 원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지금 시장 그 공정가가 너무 비싸다. 시세를 얘기했고 시세 대비 너무 비싸다. 시세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남들은 난자를 한 30개 정도 채취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남들은 뭔가 한다는 그 기준이 있다는 얘기니까. 뭔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뭔가 시장 있다는 시장 뭐 거래 시세도 존재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정황이 어쨌든 단속을 안 해도 포착은 되는 게 있으니까 포착이 될 때마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긴 하는데 이 건수가
2011년에 380건 정도였다가 1년에 2013년에 870건 정도로 늘어났다는 거죠. 대대적인 단속을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확실하게 음성적인 시장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게 최근에 이런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캄보디아에서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아기 공장이 또 적발이 돼서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부부가 많아지면서 난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더 활성화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캄보디아에 이제 대리모들을 두고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인공 수정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할 때는 한 $500 정도 이제 처음 착수비로 주고 그다음 아기를 낳을 경우는 이제 $300 정도 주고 해서 총 비용이 한 $10,000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경찰이 이제 급습을 했는데 거기서 한 5명 정도 대리모를 직접 이제 적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중국 내에서도 이게 이제 불법화되어 있으니까 중국이 주변 국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자녀 정책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포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령화되고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이런 대리모를 통해서 이제 아기를 얻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중국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고 실제 또 요즘은 난임이 예전보다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빈틈을 타서 이제 어떤 이런 브로커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매년 급증하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못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암암리에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뭐 난자 채취와 대리모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대리모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합법적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법으로 해놓으니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브로커가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아예 합법으로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주는 그냥 여성의 몸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대리모라는 건. 그렇죠. 근데 또 그런 문제에다가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단도 나왔던 건데 해외에서 그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한국인 부부입니다. 그럼 출생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생신고를 하는데 그럼 어느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지 확인하려고 보니까 그 해외 병원에서는 낳은 사람이 이 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엄마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그러면 이 난자를 착상시킨 진짜 이 아이를 갖고 싶어했던 부부가 아이의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낳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결국 친자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입양을 해야 이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이걸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리모합법을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출생신고에서도 또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적인 문제에다가 그런 문제까지 병합이 돼 있어서 사실 이걸 합법화하기는 좀 쉽지 않는 사실상 상황이죠. 생물학적으로는 엄마지만 엄마라고 할 수 없는 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죽은 용의자, 경찰 따돌렸다. 바로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이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뭐가 실마리가 저기 잡혀가 있지 않는데 사건 발생은 벌써 이제 한 10일이 거의 가까워져 가는데요. 지금 보면 일단 이제 지금 경찰이 현재 단서를 잡고 있는 게 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용의자가 평소에는 여기를 한 뭐 5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차를 몰고. 근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길을 9분 정도에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 정도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분 정도가 빈다는 거는 4분 안에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용의자를 통해서 확보한 그게 이제 단서가 뭐냐면 일단 이 차를 세차를 했다는 거 함께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기록 자체가 이제 동일한 시점, 동일한 어떤 공간에 있었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4분 안에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 위치에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용의자가 어떤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지나가면 이제 이 수색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용의자와 이제 이 학생 간의 어떤 그 접합 지점 이걸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뚜렷한 증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계속 시간은 지나고 수색을 해도 나오진 않고 용의자는 사망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걸 조금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금 16일이죠. 이 여학생이 2시에 집에서 나와서
친구 아빠가 아르바이트를 해주겠다고 해서 친구한테 SNS 보내고 나갔죠. 예. 그리고 4시 24분에 여학생이 신고가 끊긴 마을이 지성마을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 지금 용의자 자살한 김모 씨가 4시 58분에 지성마을을 출발해서 집으로 출발을 해요. 네. 네. 그래서 5시 17분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럼 딱 19분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차로 이동해 보면 12에서 14분 정도. 그게 의문의 5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여학생을 태우고 옮겼는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집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 그러면 그 사이에 통상적으로 걸리면 짧으면 5분, 짧으면 4분, 길면 7분 정도의 시간을 무엇을 했을까? 근데 그 사이에 뭔가 범행에 대한 은폐 작업을 하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짧죠. 예.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건 가설입니다만 예. 공범이 있다는 전제에 공범에게 그 여학생을 인계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이건 가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뭐 확인된 게 아니니까. 예.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까지 놓고 이제 경찰은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처음부터 미스터리였던 게 뭐냐면요. 이 실종 여고생이 친구한테 내가 위험하면 신고를 해달라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SNS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여고생이 뭔가 수상하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직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아르바이트를 제안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뭐 추정컨대는 그 전에 뭔가 이상한 내용을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명시적으로 이상한 내용을 제안을 하진 않았지만 뭔가 말을 하는 태도라든가 눈빛이라든가 그 용의자가요? 이제 용의자로 추정되는 그 말하자면 이제 아저씨가 되는 거죠. 그 여고생 입장에서는 그 아저씨의 태도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서 그러니까 말로 명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하니까 가긴 가면서도 뭔가 찜찜해서 친구한테 그 말을 남겼을 수도 있고 예. 어쨌든 다 추정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 우리가 그 실종 사건에서 항상 그 골든 타임 이야기하는데 예.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최초 12시간이 매우 중요한 골든 타임이고 그렇죠. 그 다음이 일주일이고 예. 그 다음이 마지막이 열흘로 잡는 거거든요. 예. 그 열흘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찾아야 되는 건데 예. 문제는 경찰이 기존의 상식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수색을 한 거죠. 예. 뭐 휴대전화 신호가 꺼진 곳, 휴대전화 뭐 동선, 뭐 차량 이동 경로 등등도 아니면 그 용의자라고 불리는 그분의 뭐 이제 그 업장 중심이라든가 예. 이런 데 중심으로 찾았던 것인데 뭔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경찰의 의심을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숨겼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과연 오늘 내일 중에 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여고생을 찾을 수 있을런지 네. 이게 굉장히 우려가 돼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수색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공개 수사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민원 뭐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예. 있거든요. 글쎄요. 저도 이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직접 드론을 지금 예. 가지고 가서 이제 직접 이제 현장을 지금 살펴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시민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사 기간이 지금 길어지면서 이제 어떤 생존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예. 한다면 예. 지금 아마 이제 그 용의자와 특정한 관계, 특정한 범행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대대적으로 공개 수사를 좀 진행을 해서 예. 뭔가 신을 찾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용의자가 보신탕집을 운영을 했다는 점도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보신탕집과 이 지금 실종된 여고생의 아르바이트하고 연결됐을 가능성 뭐 그런 것도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예 실종 장소, 뭐 범행의 대상, 범행의 장소가 그곳일 개연성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제일 중요한 그 아르바이트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아르바이트의 내용이 네. 무엇인지. 그러니까 일단 그 아르바이트가 확실한 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는 아닌 것 같고 이 여고생이 하기에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다소 위험성이 수반된 아르바이트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보신탕집 운영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가설을 놓고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 범죄 피해자인지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지금 뭐 범죄 대상인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놓고 찾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 수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범죄 피해자라는 게 일단 명백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여고생이 범죄 피해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거리로 활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공개 수사가 큰 의미가 없어요. 공개 수사라는 거는 아이가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실종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제보해 주는 거를 원하는 건데 예. 그럴 가능성을 경찰 내부에서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면 공개 수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피해자의 뭐 신원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내보내 주는 게 공개 수사예요. 지금 수사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누군지 신원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신원을 알려달라는 건데 그게 이제 시민들의 제보로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 이 여고생 무사하게 발견되기를 정말 전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해 남편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다 다뤄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2심에서 일단 집행유예로 이제 가해자가 풀려났습니다. 당시에 보면 남편의 이제 그 중요 성기를 이제 잘라서 당시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파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심에서 이제 징역형을 처해졌는데 2심에서는 일단 현재 남편이 좀 처벌을 불허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제 가만히 돼서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일단 풀려났었는데 아마 이제 이 부인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이제 두 사람이서 이제 부부로 살았는데 뭐 일단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사건 정황을 보면 이 부인이 남편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칼을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 입장에서 보면 실제 남편이 어떤 생활비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자체가 상당히 그 어떤 힘들었다. 특히 이제 10년 전에 이제 아마 자녀가 아들이 이제 그 뺑소니 사고로 숨진 모양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요, 이 남편의 이제 중요한 신체 부위를 절단했다는 거는 상당한 중범죄인데 왜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일단은 중상해죄입니다. 이거는 뭐 불구가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변기에 내려버려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뭐 영구히 불구가 되는 상황이라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는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1심에서 그래서 징역이 4년이 선고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소위 말하는 폭행 사건, 상해 사건 그다음에 성범죄 이런 데서 제일 양형에서 감형의 요소로 작용하는 건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예요. 불처벌 의사. 아,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단 남편이 본인이 이제 뭐 나는 부인을 다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게 일단 가장 주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걸 재판부가 많이 참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을 10년 전에 잃었다라는 거. 그 이후에 또 이 범행의 동기로 뭐 생활비 문제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정황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1심이나 이제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과 달리 집행유예를 석방을 해주게 된 겁니다.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이제 아내의 범행 동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사건 직후에 보도가 됐었는데 부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에 남편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 나를 무시하고 폭언이 있었고 물건도 던졌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부인이 나갔는데 이제 월급조로 한 80만 원 정도 줬다는 거죠. 근데 그 80만 원 이외에는 돈을 하나도 주지 않았고 근데 집 바깥에서는 돈을 쓰면서 뭐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다녔다. 이러니까 남편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누적이 되면서 밖에서 혹시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상당히 축적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요번에 재판부가 이야기를 한 것이 10년 전에 아들을 잃은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어떤 불안 상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때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가졌던 부정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이 100% 사실인지 아니면 부인의 불안한 어떤 정서 상태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착각이 일어났던 것인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오랫동안 부정적인 정서가 거의 한 10여 년 정도는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해할 수 없는 점은요. 이 남편의 신체를 훼손한 다음에 이 여성이 이웃에게 가서 신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곧바로 후회를 한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때 참 굉장히 미스테리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옆집으로 뛰어가서 옆집 아주머니 전화를 빌려서 그걸로 이제 112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또 그 신체 부위 훼손된 부분을 그냥 변기에 놔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래 이런 좀 범죄가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없고 태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태국에는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굉장히 한 해 한 200건 정도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이러면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거의 없는데 아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부인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자기가 했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딸이 또 딸한테 연락해 딸한테 집으로 오라 그러고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실제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계획된 것이 아니었는가. 실제로 그리고 본인도 뭔가 정말 아주 스트레스에 많이 쌓여서 이제 계획 범죄를 하고 또 그냥 자복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하는 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정황이었고 실제 당시에 그 어떤 범행 후 처리 과정도 보면 굉장히 하여튼 좀 뭔가 우리가 일반적인 당황한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그런 절차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그런 강력 범죄인데 이 가정 내에서 이런 강력 범죄가 최근 들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부부간에 참는 일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서로 잘 안 참아요. 옛날에는 그냥 소위 말해서 맞고도 참고 산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나라 전체적으로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정이 없는 사회로 가는 그런 모습에서 가족 간에 이제 다른 데 나가서 풀지 못하는 걸 오히려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풀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커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족 간에 이제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이건 우리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이건 너무 엽기적인 사건입니다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엽기적이고 정말 극단적인 사고는 저희들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이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종류의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해외 토픽에서 봤던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종의 시작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무섭게 느껴지는 건데 과거에 최근에 아주 오래전 옛날도 아니고 그 남편의 또 다른 신체 부위를 그 여성이 절단한 사건도 있었고 이게 굉장히 지금 그리고 이제 남편이 여성한테 해코지 하는 사건은 너무나 많았죠. 요즘에 보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보면 사회적으로 각박해질수록 사회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그 집안에 있는 배우자한테 투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행복하고 막 정이 넘치는 사회로 갑자기 변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세상은 점점 좀 각박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정 내 폭력도 당연히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경각심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제도적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의 어떤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공권력이 집안 내 일은 집안 내에서 해결한다라고 해서 개입하지 않는 주의였는데 이제는 좀 강력하게 조기에 개입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